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소개에 나와 있듯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고요.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요런 데를 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 페이지 제일 뒤에 나와 있겠지만 사실 이게 메가스터디 어느 지점에 나가느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여기 카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프린키피아 수학연구소라고 이제 선생님들 5명이서 공동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제 뭐 교재도 개발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프린키피아 수학연구소라는 곳과 이 러셀이 수리 논술과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4-5명의 선생님들이 러셀의 모든 지점에서 이렇게 나눠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교재도 다 똑같은 걸 쓰고 이제 강의 커리큘럼도 다 똑같고 시험도 다 똑같은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에 나가느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저희들끼리 회의해서 그냥 나눈 것일 뿐이니까 사실 대치가 더 가까우면 대치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분당이 가까우시면 분당으로 가셔도 되고 메가스터디의 거의 모든 지점에 심지어 기숙이나 뭐 지방에 있는 경우에 러셀 코어나 이런 데까지 수업이 다 깔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까운 곳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 본문 내용도 다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다 공동으로 설명을 할 때 다 이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대치, 강남, 부천, 중계 이 정도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뭐 파이널 때 되면 아무래도 뭐 수업이 워낙 많이 깔리기 때문에 뭐 그냥 평촌도 가고 하여튼 다 갑니다. 대치 두각하고 강대도 가끔 수업을 하고요. 마포이강 이런 데는 이제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러셀에서 하고 그 외의 학원들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이거는 장영진 모의고사 출제위원은 그냥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2016년 이 정도까지는 수능하고 논술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때 같이 만들고 영진이 형이랑 제가 뭐 학교가 같아가지고 같이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논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력이 딸려가지고 저희 둘 다 못하고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술이 수능 단가가 좀 세요. 그래서 논술로 탔는데 망했습니다. 이제 나날이 전형이 줄어들고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입시제도까지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옛날에 비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논술 전형 자체가 학생도 많이 줄었고 왜냐면 조금 모집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시장도 많이 줄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맘때쯤 되면 이제 논술 전형으로 붙은 애들이 이렇게 막 연락이 와요. 선생님 때문에 뭐 어디 갔어요. 막 고마워요. 막 이런 거 보면 요새는 그런 게 뭐 더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낙으로 살고 있고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부터 바로 학원 강사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논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논술의 거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 논술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냥 이게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이게 대부분의 막연한 이미지로 논술 전형을 사고를 하시다 보니까 뭐 로또 타는 것보다 힘들다더라. 또 뭐 그냥 다 논술 전형은 어차피 운으로 가는 거라더라. 뭐 그다음에 뭐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붙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데이터에 기반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느낌에 의존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 최소한 모두가 다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건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여기 페이지도 다 있죠. 보시면 돼요. 3페이지 내용이에요. 내신하고 수능하고 논술하고 지금 3가지 전형으로 지금 입시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나는 내신으로 가겠다. 이건 뭐 학생부 일반이나 학생부 종합이나 이걸 고려를 했을 때 이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객관화가 좀 쉬운 전형입니다. 그죠? 지금 2학년 때 물론 이 재수나 뭐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이미 다 나와 있지만 고3 올라가는 친구들도 1, 2학년 때 나온 성적만 대충 봐도 학교마다 학교 선생님이 대충 이 정도면 학생부 뭐 내신이나 종합으로 어디까지 간다 대충 이미 어느 정도 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걸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이 정도 성적이면 학생부로
어디까지 갑니까? 학교마다 그 조금씩 데이터가 다른데 이게 학교 선생님이 제일 학생부 전형은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합니다. 워낙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일단 학생부 내신 중심으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나를 살펴봤을 때 나는 지금 학생부로는 만족스러운 대학에 가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수능에 올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시에 올인을 하는데 그럼 학생부를 안 쓰면 수시에 카드가 남잖아요. 학생부에 안 쓰면 수시 원서 6장에 카드가 남는데 제가 딱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내신 점수가 안 좋아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수능에 올인을 하는데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에 올인하지 말고 수능 중심의 전략을 짜는 친구들은 논술을 보조수단으로서 준비를 해주면 아주 입시 전략을 짜는데 좋다.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진다는 것을 지금부터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메인 전략이라고 돼 있죠. 일단 내신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학생부는 별로 쓸 마음이 없어. 그러면 수능에 올인을 해. 그런데 말했지만 수능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3333 정도가 나오고 있는 친구가 그냥 1년 정도 공부하면 다 하나씩 오른다고 대충 생각해요. 그냥 다 2쯤 돼서 훨씬 더 좋은 데를 가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이 그렇게 원하는 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현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부터 반수나 재수생이 결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대체로 더 떨어집니다. 하나 등급 정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다 원활하게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정시가 뜻대로 오르지 않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 시험 보러 가서 망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두루두루 대비했을 때 정시에 그러니까 이거 내신 이쪽 포기했을 때 얘기해요.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수시 카드가 남으니까 그거를 논술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주면 전략적으로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에요. 자, 그 외에 서브로 나는 상대적으로 수학에 자신이 있거나 수학만 잘해. 다른 과목은 다 엉망진창인데 수학만 잘해. 또는 뭐 의치 약한 수를 어떻게든 가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뭐 논술이 아니라 정시든 수시든 그냥 전부 다 거기만 넣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메인은 아닙니다. 확실히 메인은 딱 뭐다 학생부가 안 좋아. 수능에 올인해야 되는데 수능에 몰빵하는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책을 함께 짜놓는다 이런 정도 느낌으로 가면 좋고요. 자, 2022학년도 합격자 사례를 통해서 이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면 작년이에요. 왜냐면 올해는 아직 대학들이 통계를 안 냈어요. 지금 추가 합격도 나와야 되고 통계가 보통 대학에서 발표하는 게 한 5월 정도 돼야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고 이게 작년 학생들인데 자 보세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4등급 나왔고요.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물원, 화원 3, 4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국사는 별로 볼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건대 미래에너지공학과를 갔어요. 논술 전형으로. 그러면 건대 미래에너지공학과가 정시로 갈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필요하냐. 자 이거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강요한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최종 등록자 70% 컷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부모님들 이거 홈페이지 가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거 보실 때에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최종 등록자 70% 컷이 무슨 뜻이냐면 추가 합격까지 다 끝났고 최종 등록한 애들 중에서 70% 컷이니까 합격한 애들 10명 중에서 7등 한 애의 성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0명 중에 7등 정도 한 애의 성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공학과 볼까요? 이게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방식이 국수탐이 100분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한 애 중에서 10명 중에 7등쯤 한 애가 국어가 91.8%예요. 100분위로. 그 다음에 수학은 94.1%예요. 탐구는 잘한 거 한 과목만 보는데 87.9%예요. 이걸 등급으로 환산하면 2, 2, 3, 1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정시로 간 애가 2, 2, 3, 1 정도 되는데 걔하고 얘하고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시 성적에다가 맞춰가지고 가면 얘는 인서울을 못해요. 그죠? 특히 언어가 4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타격이 좀 크죠? 그런데 논술로 건국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논술 전형으로 붙는 애들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논술과 정시를 같이 준비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은땡땡이라는 애 세종대 기능기전공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얘는 지금 이게 뭐 수능 성적표 아예 찍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43244 이 정도 등급인데
그럼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세종대 기능기존공학부는 어느 정도의 스펙이 있어야 정시로 가냐? 자, 최종 등록자 100분이에요. 이거 퍼센트로 나온 거고, 여기는 퍼센트예요. 요주는 퍼센트고, 요 밑에 줄은 등급이에요. 그리고 요건 평균으로 돼 있으니까 요건 중간에 정도 성적이에요. 아까는 70% 컷이면 그건 10명 중에 7등한 애들 성적이고, 이게 평균이면 이게 중간쯤 안의 성적이에요. 자, 국어가 75.44%, 100분위로는 등급은 3.38등급. 자, 수학이 2.42등급, 탐구 1이 2.38, 탐구 2가 3.73, 영어가 2.4. 이 정도 나오죠. 이거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논술을 어떤 애들이 준비를 하느냐? 수능으로 가기에는 목적한 데만큼 가기에 좀 불안한 친구들이 논술을 같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저 컷 조건이 어떻게 되냐? 논술 전형 국수, 영탐 이거 4개 중에서 2개 등급 합 6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영어로 해도 5고 영어하고 과학 하나 해도 6이고 그죠? 2개 합해서 6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의 스펙에서. 그런데 이런 애가 정시로는 절대 못 갈 대학을 논술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애들이 논술을 같이 준비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저 아주대 가는데 이거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합격한 애들의 입시 결과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그냥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만 갖고 제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 합격한 애들 지금 연락을 돌리고 있어서 이거는 아직 대학교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학교 자료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애들한테 수능 성적표 찍어달라고 해서 올해 붙은 애들 일단 러프하게 조사한 애들 중에 몇 개 케이스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시 입시 결과는 아직 대학교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비교는 어려워요. 자, 이 친구 보세요. 제 수업 들었던 친구인데 3반수한 친구예요. 심지어 3수생인데 반수한 친구예요. 6월부터 들었어요. 건대를 갔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수능 성적 43244 이 성적으로 건대를 어떻게 갑니까? 정시에 절대 못 가요. 그죠? 그런데 논술을 알고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수능 잘 못하니까 어떻게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근데 수능 성적이 잘 오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반수생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올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얘는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냥 최저 컷만 맞춘 다음에 그냥 올인까지도 아니고 그냥 논술로 한번 더 해보자. 왠지 지금 다니는 대학은 뭔가 불만족스러운데 그래도 논술만 한번 더 노려서 한번 몇 달 열심히 해서 한번 가보자 했는데 성공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박땡땡이라는 친구인데 동국대 기계로봇 에너지공학 갔는데 이 친구는 심지어 이제 논산에서 학교를 다녔던 친구예요. 이게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예 선생님이 논술을 원서를 써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도 부담스럽고 정보도 없거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논술에 대한 정보가 아예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 공부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뭐 인생 남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 근데 왔는데 얘도 보세요. 3, 4, 2, 3, 5 이성적으로 정시는 절대 동국대 못 가죠. 근데 이제 정시로 간 거고, 러셀 부천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반수했어요. 인하대 다니던 친구인데 원래 공부를 잘했어. 보면 알잖아요. 국어 1, 수학 2, 영어 1 나왔으니까 못한 친구는 아니라 잘했는데 과학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도 역시 수능은 원래부터 포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도저히 인하대 갈 성적의 친구는 아닌데 훨씬 좋은 데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수능을 다 공부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 친구도 논술에 올인을 한 건데 최저 등급 컷만 맞추고 그냥 논술 준비한 겁니다. 과학 보면 아시겠지만 아예 수능 공부는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냥 최저 컷만 맞추고 봤는데 서강대 수학과랑 경희대 한양학과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인하대 다니던 친구인데 인하대 다니던 친구가 지금 서강대 수학과랑 경희대 한양학과를 붙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그죠? 본인 굉장히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죠. 이런 친구들은 제가 뭐 이렇게 뭐 합격자 뭐 조사한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연락이 옵니다. 기분이 좋거든. 잘 됐는데 막 여기저기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락이 와요. 자, 러셀 부천에서 수업 들었던 이 친구도 경희대 전자공학이에요. 4212 이 친구는 이과형 인간이잖아요. 딱 봐도. 근데 국어가 4 때문에 그죠? 국어 망친 것 때문에 이게 정시가 국어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없는 거죠. 이 친구도 역시 논술을 병행해서 준비를 해서 경희대 붙었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러셀 중기에서 수업 들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탐구 보세요. 맞죠? 아예 포기한 거죠. 지금 3, 2, 3, 5, 6 나왔어요. 최저 컷만 맞춘 거야. 근데 이화여대 휴면기계 바이오공학과 심지어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논술 전형으로. 자, 분명히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어떤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시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틈새가 있다. 그 틈새 전략을 노리자.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랑 병행하는 것이다. 병행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김땡땡 마포이 강에서 수업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보세요. 이 친구는 나는 선생님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좋겠어. 이게 보시면 알죠? 국어 5, 탐구 다 5, 진짜 힘들. 이 정도면 이거는 경기 인천도 못 갑니다. 이거 거의 충청도 밑으로 가야 되는 수준인데 한국대하고 강원도 붙었죠. 이 친구도 역시 논술을 준비를 해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케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정시로만 올인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거를 논술이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고 논술을 같이 준비했을 때 전략이 훨씬 풍부해진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정시에 맞춰서 갈 때보다 한두 단계 더 올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일단 큰 틀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학생이 준비해야 되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학생부는 지금 답이 없어. 그래서 정시에 올인을 할 거야. 그런데 그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준비해주자. 이 정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선발 비중이 3% 남짓 정도예요. 전국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논술 정말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정말 통계의 허구예요, 허구. 왜냐하면 이건 전국에 있는 대학으로 통계를 내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저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소위 말해서 서울, 경기, 인천까지 쳤을 때에 그냥 대충 우리의 레이더망에 들어오는 대학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논술 치는 대학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하고 고대 두 군데만 딱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그럼 서울대, 고대 빼고는 서울 수도권에서 웬만한 대학은 논술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논술을 보는 대학으로만 기준으로 하면 선발 비중이 몇 프로냐? 11.3%입니다. 11.3%. 네. 카이스트, 여기 카이스트가 어디 있어요?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 예, 있어요. 논술 전형. 예. 자, 여기 보면 제가 다 표시해놨지만 경기 대만수리 논술이 없어요. 논술을 보는 얘기가 어느 논술을 본다는 얘기죠. 거기만 없고 나머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부모님들은 또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3%로 뽑는 게 아니라 11%로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기준으로 봐야지. 저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막 이런 데 다 통계에 넣어가지고 이거 3%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올인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투자할 정도의 가치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수능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붙은 애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자, 수능을 수리 논술을 공부를 하면 수능에 특히 킬러 문항 같은 거 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수리 논술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수학이고 수학을 깊이 있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킬러나 준킬러를 배우는데 보탬이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상위권 애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꼭 알아둬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수업 듣는 당이라고 수업이 끝나고 복습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했다 그러죠. 근데 이게 들은 애들이 다 그래요. 얘도 보면, 자, 중학교 붙은 애예요. 얘도 자, 일주일에 수업 4시간, 숙제 및 복습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 이 고2 때부터 이 친구는, 이게 보면 알겠죠? 음대를 준비했다고 하죠, 자기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거의 포기 단계예요. 그나마 수학만 공부해서 좀 올렸는데 논술을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술을 볼 거면 하루빨리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리 논술을 공부를 하면 수능 공부에 특히 킬러 문항을 푸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상호 보완작용이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수리 논술 강사들도 수리 논술 많이 하라고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시장의 흐름을 다 알고 학생들이 이미 다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수능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논술을 같이 준비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일주일에 하루만 좀 하자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만 꾸준히 투자해줘서 앞에 나와 있는 애들처럼 수능으로 절대 갈 수 없는 대학을 만약에 논술 전형으로 갔다,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진 않아도 좋은데 10% 선발하니까 그만큼만 좀 투자해줘라.
수능 위주로 하되 조금 더 논술을 곁들여서 준비해줘라 이런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로또 아닌가요? 이것도 너무 과장된 측면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예요. 최초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 경쟁률은 말 그대로 원서를 접수할 당시의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일단 수능을 너무 잘 보면 시험 보러 안 오는 애들이 있겠죠? 그죠? 수능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잘 봤어. 아, 그럼 정시로 가면 되지. 뭐하려고 논술 보러 가? 그럼 시험 보러 안 가는 거예요. 또는 최저 컷을 못 맞춰서 또 시험 보러 못 가는 애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응시하지 않는 애들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원율이라고 해서 나중에 추가 합격이 되잖아요. 그죠? 보통 한 4차 추가 합격까지 모아요. 그래가지고 1월, 2월 내내 추가 합격에 계속 돌립니다. 빠져나가는 애, 여기저기 동시에 붙어가지고 빠져나가는 애 또 뽑고 그래서 그 충원율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 경쟁률 이거 보세요. 중앙대 물리학과 28대 1이었어요. 원서 접수 당시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경쟁률이 5.6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논술 전형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들은 너무 많이 과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초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심한 데는 막 이렇게 5분의 1도 떨어지잖아요. 자, 여기 보실래요? 경희대 의대 원서 접수 당시에 210대 1입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26대 1. 물론 여전히 높죠. 높지만 너무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비인기 학과일수록 더 많이 떨어져요. 인기 학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지금 물리학과는 이렇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이런데 인기 학과잖아요. 109대 1이었는데 28대 1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28대 1이면 여전히 높죠. 높긴 높은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보세요. 서강대 물리학과 아까 그 친구 서강대 수학과 붙었잖아요. 원서 접수 당시에 97대 1이었어요. 그러면 와 97대 1인데 이걸 어떻게 붙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 경쟁률은 24대 1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4분의 1, 5분의 1 막 뚝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최초 경쟁률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경쟁률이 높은 건 맞는데 너무 과장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대학들이 발표한 거예요. 경희대 한번 볼까요? 자, 논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의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예요. 이건 합격자 평균이니까 최저 컷이 아니죠. 평균이에요, 평균. 자, 보세요. 식품영양학과는 64점을 맞았어요. 합격한 애들의 평균이. 컴퓨터공학, 수학과 77점, 식품생명공학 46점.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46점이라는 얘기는 최저점으로 붙은 애는 한 40점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같은 학교인데도 과마다 점수가 정말 많이 벌어지죠. 40점대가 있는 반면 70점대가 있잖아요. 이게 더 극단적인 학교 인하대가 진짜 심합니다. 인하대 보세요. 100점 만점에 합격자 평균이에요. 이 심지어 수학과 보세요. 점수가 37점이 붙어요. 그러면 이게 최저점인 애는 거의 한 30점 맞고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30점 맞고도 붙는 게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나만 어렵냐는 거야. 어차피 다 어렵고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왜? 논술 시험은 그냥 내신도 안 보고 수능도 최저컷만 맞추면 되고 그냥 그 당일날 하루 와서 보는 시험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의 시험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진짜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30점만 맞아도 붙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이나 이런 거 할 때 학생들 성적을 보내줘요. 그럼 부모님들이 얘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원에서 논술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30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막 전화 와요. 우리 애가 이래가지고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겠냐? 이거 완전 망한 거 아니냐? 어머니 시험이 원래 그렇습니다. 특징 자체가. 그리고 30점대면 붙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세종대 볼까요? 세종대는 700점 만점으로 환산해요. 논술 점수를 역시 합격자 평균이에요. 자, 좀 좋은 대학 컴퓨터공학 당연히 높죠. 요새 다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다 높아요. 대충 아무래도 뭐 취직이 잘 되니까 그러겠죠. 컴퓨터공학 539예요. 평균이에요. 지구자원 시스템 280이에요.
그러면 지금 700점 만점짜리 시험인데 281이라는 얘기는 반도 못 맞춘 거잖아요. 이것도. 이래도 붙는다는 겁니다. 논술 시험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워요. 수능처럼 막 한두 개 틀리면 막 날아가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는지는 뭐 좀 이따가 또 논술 시험의 특징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어렵지 않냐? 아, 어렵다. 근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렵고 심지어 30점을 맞춰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 드린 거를 만약에 정시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비교를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정시에만 올인할 친구들이 논술을 같이 준비를 해줬을 때 훨씬 많은 기회가 열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천대도 논술을 보는데 수도권 학생들에게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에요. 가천대가 소위 말해서 3년 전까지 면접을 봤는데 이제 논술 전형에 약수령 논술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든 학교예요. 야,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논술 시험은 논술 시험이고 입시 전형엔 논술 전형으로 발표를 하는데 시험을 보면 문제가 약간 수능 문제랑 난이도가 비슷해. 풀이가 막 논술 문제처럼 길지가 않아. 이런 걸 요약해서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논술도 아닌 것이 수능도 아닌 것이 전형은 논술 전형으로 돼 있는데 시험 자체는 약간 그 중간 느낌이야. 자, 이런 걸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데 가천대가 20%나 뽑습니다, 이걸로. 근데 얘네들이 틈새 시장을 나름 노린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정시는 망했어. 이런 애들을 이제 논술로 끌어당기려고 만들었는데 대박이 터졌죠. 대박이 터졌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원서를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서 일단 원서비를 좀 벌었고 짭짤하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이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보다 상태가 좋은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정도 되는 대학에서 약수령 논술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래가지고 저 앞에 보시면 알겠죠. 올해는 이런 레벨의 대학들이 약수령 논술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뭐 수원대, 한국공학대, 한림대, 뭐 그다음에 한국외대, 이과, 외대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딱 정말 인서울에서 약간 마지노선에 있는 듯한 느낌의 대학들이 가천대를 따라가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학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애가 가천대를 간다 이러면 부모님들은 아, 가천대 뭐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 붙은 애들 한번 성적을, 정시로 붙은 애들 성적을 한번 볼게요. 최종 등록자 70% 컷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등한 애들의 성적인데 얘네는 어떻게 정시를 성적을 내느냐? 정시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데 수학하고 국어 중에서 잘 본 거를 35% 반영하고 못 본 걸 25%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하고 과학하고 잘 본 거 하나 얘들을 20%씩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만점 맞으면 35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국어를 만점 맞으면 25점이 되고, 영어를 만점 맞으면 20점이 되고, 과학을 만점 맞으면 20점이 되고, 그래서 100점으로 환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약학과가 높은 건 이해를 하죠. 약학과가 96점인 건 이해를 하는데 컴퓨터공학과 보실래요?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이거 붙은 애들의 70% 컷이에요. 평균도 아니고 10명 중에 7등한 애예요. 87.49%예요. 100점 만점에 87.49%. 그냥 100분위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대충 2등급 중반 정도 되는 애죠. 가천대 컴퓨터공학과도 정시로 가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왜 부모님들이 나는 논술 전형이 선발 비중도 적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험도 어렵고 뭐 경쟁률도 높고 여러 가지 논술 전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시는 그렇게 쉽냐? 정시는 40% 뽑으니까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공부하면 어떻게든 등급이 다 오르겠지 생각하시는데 가천대 컴퓨터공학과를 정시로 가는데 87.4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3 정도는 최소한 맞아야 그나마 가천대를 갈똥말똥하다는 얘기예요. 자, 건국대 보실래요? 건국대도 보시면 최종 등록자 70% 컷이고 국수탐은 100분위로 냈고 영어는 등급으로 냈어요. 역시 수의과 수학이 99.2인 건 이해가 가죠. 수의과니까 의치 약한 수는 다 떼고 생각하자고요. 자,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국어가 100분위가 87이에요. 70% 컷이에요. 수학이 91.3이에요. 그러니까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간 애가 10명 중에 7등한 애가
1등급이에요 수학이. 그럼 이게 등급으로 대충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2, 1, 2, 2 이 정도 느낌이죠. 건국대 컴퓨터공학과를 정시로 가려면 2, 1, 2, 2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올 2를 맞잖아요. 건대, 중대, 경희대 이런 데 정시로 못 가요. 건대, 경희대, 중대 요 정도 급의 학교를 정시로 가려면 전부 2에다가 1이 섞여 있어야 돼요. 1, 2, 1, 2 이 정도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야 정시로 건대, 경희대, 중앙대 정도를 가요. 그러니까 정시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애가 논술을 만약에 같이 준비해 준다. 그럼 아까 걔 보세요. 1, 2, 1이었고 과학은 5, 5였는데 서울대 수학과 같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데 왜 이걸 준비를 안 할까? 10% 뽑는데.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라는 건데 그 정도면 충분히 저는 할만하다. 많은 기회가 열린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종대 볼까요? 세종대. 자, 컴퓨터공학과 보세요. 등급 평균이에요. 국어가 2.98, 수학이 2.09, 탐구가 2.27, 영어가 2.27. 와, 심지어 세종대 컴퓨터공학과도 3을 넘어가진 않네요. 그죠? 5월 2등급을 맞은 애가 세종대 컴퓨터공학 정도 가는 거예요. 이게 정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그냥 막연히 정시로 많이 뽑으니까 그냥 난 수능에 올인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한 느낌으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1년쯤 준비하면 등급도 하나씩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논술을 준비한다. 그러면 2개 등급 합 6만 맞추면 지원 조건이 되니까 뭐 심지어 뭐 국어 4만권, 탐구 2만권 뭐 이래가지고 치는 거지. 이렇게 해서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그럼 6개 시험 더 봐서 한 군데라도 붙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논술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제가 볼 땐 정시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에 올인하는 전략이 생각처럼 기대만큼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하겠죠. 왜? 목표는 다 자기 실력보다 높은 거니까. 지금 자기 실력보다 목표는 다 높게 잡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시를 목표로 올인을 해도 될똥말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논술은 최저컷만 맞추면 시험을 6번을 더 볼 수 있는데 그죠? 이거 같이 준비해주면 좋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느낌? 방금 보면 알겠지만 수능 수학이 지금 2, 3,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논술을 병행해서 준비하기가 딱 좋아요. 이게 5 이상 넘어가면 5, 6등급까지 가면 이거는 저는 논술 준비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최저컷도 못 맞춰요. 그리고 논술 지금 공부가 시급한 게 아니야 얘는. 논술 보면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5, 1 나오고 있는 애들은 얘는 뭐 그냥 뭐에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지가 알아서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수능 수학 딱 2, 4 정도 나오는 애들 있잖아. 애매한 애들. 적당히 상위권인 애들. 적당히 상위권인데 목표처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요 정도 급에 있는 친구들이 수능하고 논술을 같이 준비해주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온 애들이 다 보면 알겠지만 대충 요 정도 스펙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시에 올인한 것보다 논술로 훨씬 좋은 대학을 가는 케이스들이 꽤 많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요약, 입시 전략의 완성은 내신, 수능, 논술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입시 전략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논술에 절대 올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할 거라면 조금씩 꾸준히만 해서 좀 더 가능성을 넓혀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제부터 좀 덜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신이 좋아야 하나요? 자,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국대처럼 여기 보세요. 교과 20, 출결10, 논술 70. 그러니까 교과를 일부 성면 학교들이 있어요. 논술 전형에. 등급간 점수 반영 비율 보세요. 1등급이 20점인데 5등급이 19.6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내신은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내신을 왜 넣어? 8, 9등급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8, 9등급만 오지 마. 네, 나머지는 그냥 엔간하면 아마 5, 6등급까지 내가 논술 잘 보면 다 받아줄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종대 보세요. 1등급이 300인데 4등급이 285야. 1000점 만점에 교과가 30이니까 아까 논술 점수가 700점 만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가 300점 만점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저것보다 더 높은 대학이. 더 높은 대학이.
아 이거보다 더 높은 대학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논술 100%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지금 교과가 42명 교과를 엄청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등급 간의 격차가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그죠? 지금 보면 논술이 60점 만점에 교과가 40점 만점인데 1등급과 5등급도 10점이지 안 벌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논술 시험 한 방으로 그냥 다 극복하는 거죠. 논술은 시험 자체가 그냥 내신 안 볼게. 대신에 이게 8, 9등급은 오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니면 내가 내신 점수 웬만하면 안 볼게. 그 다음에 수능도 최저컷만 맞춰. 그러면 진짜 그날 시험만 잘 보면 다 받아줄게. 이게 논술 시험이에요. 게다가 지금 과학은 다 폐지 추세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냥 수학만 볼게. 너 그냥 수학만 잘하면 그냥 우리 학교 와라. 이렇게 만든 전형이에요 그냥. 당연히 자사고나 특목고나 애들 유리해요. 내신 불리한 애들이 이걸로 극복하게 좀 가능한 그런 그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선택 과목 어떻게 하나요? 이거 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직 다 발표를 안 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봄쯤에 정확한 범위를 발표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올해 시험 본 거 기준이에요.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보면 자, 수원 수투 공통수학 1학년 때 배운 거 수상화 그 다음에 수원 수투까지는 다 들어가는 거고 자, 선택 과목을 제외한 학교, 미적분만 넣은 학교, 미적분 확통 뭐 이렇게 케이스들이 조합이 6가지가 있잖아요. 선택 과목을 제외한 학교들은 대부분 낮은 대학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성균관대가 여기 있잖아요. 성균관대가 선택 과목을 다 뺐습니다 올해. 그래서 성균관대가 당연히 상위권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죠. 왜? 선택 과목을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아셔야 될 게 시험이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원 수투 위주로 낸다고 해서 시험이 쉽다는 뜻은 아니고 근데 범위를 적게 됐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올해 엄청 몰렸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로는 상위권 대학들은 전범위를 봅니다. 여기 보면 뭐 경희대, 고대, 세종, 약학,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연대, 이화여대, 한약대, 홍익대, 그죠? 좀 대충 좋은 대학들은 많이 보죠. 자,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중앙대가 좀 특징적이죠. 확통을 안 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 미적분 확통도 보면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거 보시는데 그럼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어차피 원서를 6장을 쓰면 확통이나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를 다 빼고 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통이나 기하를 얼마나 공부할 거냐, 언제부터 공부할 거냐 이게 고민인데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름방학 때 하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때. 그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시간 없어. 네, 계속 얘기하지만 수능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 논술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 최소치만 공부하면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 안 하면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내가 야 많이 안 해도 돼. 왜 많이 안 해도 되냐면 일단 고르게 출제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기하 같은 경우에 다 2차 곡선에서 나와요. 거의 다 2차 곡선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다 골고루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또 심지어 문제도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미적에 비하면. 왜? 애들이 기하나 확통을 잘 못한다는 걸 대학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되게 기본적인 것만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가도 돼. 한 2~3달만 해도 돼. 여름방학 때부터. 그런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애들은 꼭 많이 안 해도 된다 해서 안 해도 된다만 들어. 많이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안 해도 된대? 꼭 자기 편한 대로만 들어.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된대. 그러고 나오면 그걸 버려. 논술 시험은 말했잖아요. 그날 하루 시험으로 모든 걸 다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문제를 막 이렇게 패스하고 이러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가야지. 아예 뭐 제끼면 어떻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안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부터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의대에만 일부 학교가 몇 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의대를 나는 꼭 논술로 준비하겠다는 친구 아니면 과학 논술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선택 과목으로 인한 고민들이 많긴 하겠지만 여름방학 때 하자. 그리고 왜냐면 그리고 여름방학 정도 돼야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쓸지 어느 정도 그때 정도 가야 마음이 정해져요. 1학기 때는 아직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아. 왜냐면 이제 뭐 모의고사 계속 수능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간을 보고 있을 테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음이 계속. 그래서 여름방학 정도 되면 그걸 좀 해줘라.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 논술 준비를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지금은 수상화 수원수투 해야지요.
거기에 예, 그거를 논술용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 다음에 선택 미적. 미적은 무조건 해야 돼요. 상반기까지. 예, 왜냐면 미적까지는 해야 돼 무조건. 예, 상반기까지. 선택 확통 선택 기하만 여러 번 해달라. 예,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험의 특징. 이거는 이제 학생들 집에 가서 보여주시면 좋고요. 자, 논술 시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냐? 자, 논리적 인과관계와 엄밀함을 추구하는 게 논술 시험의 특징이에요. 말 그대로 얘가 수학적 깊이만 있으면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 다 못해도 수학만 잘하면. 수학적 깊이만 있으면 뽑아주겠다는 게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대신에 수학 문제에 한해서는 훨씬 어렵게 내죠. 그럼 왜 어렵냐?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에서 나오기 힘든 유형의 문제들, 즉 직접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논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어쨌든 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논술은 서술형이니까 답이 숫자로 안 나와도 돼. 그러니까 그런 증명형 문제들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뭐냐면 수능 교과서에 있긴 있어. 근데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와.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와. 근데 그런 걸 논술에 내는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보시면 모르지만 학생들한테 갖다 주면 알아요. 귀류법, 수학적 기납법, 연속성, 미분 가능성,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 샌드위치 정리 이런 애들, 그다음 뭐 삼각치환, 매개곡선, 함수방정식, 적분부등식, 정수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논술에서는 좋아하지. 왜냐면 차별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새겨들어야 될 게 그러면 수능하고 논술은 완전히 딴 거냐? 아니 70-80%는 비슷해요. 70-80%는 비슷한데 논술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나오는 유형의 논술 전용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1, 2, 3, 4번이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고, 자, 그 다음에 수능보다 대체로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자연수로 딱 떨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더러운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과 달리 여러 단원을 섞은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은 반드시 수원에서 몇 문제, 수투에서 몇 문제, 선택 미적에서 몇 문제 이렇게 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러면 이 내가 낸 문제는 예를 들면 21번은 뭐 수투 미분법 단원 어디에서 낸 문제다 이렇게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그 단원을 딱딱 지켜주면서 냅니다. 근데 논술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그냥 중학교 때 배운 내용부터 그냥 고3 때까지 배운 내용이 그냥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안에 막 수열, 극한, 미분, 적분 막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교과적인 성격이 훨씬 강해.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는 유형이니까.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논술 시험의 특징인데 답이 맞고 틀리고는 논술 시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답이 맞았는데 설명을 못해. 빵점 처리합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얘가 논리적으로 엄청 잘 가다가 마지막에 계산 삐끗해서 답만 틀렸어.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럼 그냥 고등 교육 과정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등 교육 과정 위주로 내고 벗어나는 경우엔 제시문으로 줍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증명 없이 써도 되죠. 과학도 고등 교육 과정 안 했어요? 과학도 당연히 내죠. 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 교과서 위주로 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도 왜 어렵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자, 교과서에 없는 공식 가끔 가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학교의 기술을 써가지고 답을 쓰는 애들이 있어. 이런 거 다 빵점 처리합니다. 답이 맞는 건 별로 답이 맞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논리적 인과관계, 얼마나 얘가 논리적으로 엄밀함을 추구하는가 이런 걸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답이 맞냐 틀리냐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논술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200 몇 점이 나오는 이유가 200 몇 점이 나와도 붙는 이유가 얘는 어느 문제 하나 다 완벽하게 푼 건 없어. 그냥 다 깨작깨작 부분 점수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점 자체가 5x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풀면 5점, 여기까지 풀면 10점, 여기까지 풀면 15점, 여기까지 풀면 20점, 뭐 결과까지 맞으면 25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수능 위주로 길들여진 애들이 빨리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수능은 무조건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야 이건 무슨 유형이야. 그래서 3분 안에 못 풀면 일단 애들이 벌써 긴장하기 시작해. 논술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은 길고 문항수는 적어요. 가장 극단적인 게 시립대인데 2시간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4문제 나와요.
2시간 시험인데 문제가 딱 4개 나와. 그럼 한 문제당 30분 풀란 얘기잖아. 그래서 30분 동안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막 모든 걸 다 써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막 푸는 거예요. 논술시험이라는 특징이.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와도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 거야. 난 여기까지는 설명했다. 그럼 그냥 부분 점수 받는 거예요. 이게 논술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답이 안 나와도 부분 점수를 준다. 그러니까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가는 데까지는 최대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의 과정을 보는 시험이다, 논술은. 그 다음에 다양한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풀이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풀다가 이 방법으로는 안 나와. 그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 연습 독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계산 더럽게 내요. 자, 그 다음에 세트형 문항의 경우 단계적 사고를 유도해요. 무슨 얘기냐면 소문항 1, 2, 3, 4번이 다 연결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스텝 바이 스텝 나가야 4번이 풀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절대 건너뛰면서 푼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순차적으로 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만 보면 말도 안 되게 어렵지만 1번부터 시작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게 논술시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습을 해줘라.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렵지 않겠어요? 2시간 동안 4문제 내는데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예. 자, 예시 문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 부모님들은 학생들 가서 보여주세요. 예, 똑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예, 결론은 수능에서 안 쓰는 거를 다양하게 많이 쓴다. 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저희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시면 이제 1년 커리큘럼이 쭉 나와 있습니다. 28쪽이네요. 이게 거의 끝이에요.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는 개념 강의인데 수상하, 수원, 수투, 선택, 미적까지 6달 동안 논술용으로 완전히 다 다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안 해요. 안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논술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논술에 맞게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반 강의를 하는데 거의 강의만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사실 강의만 하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논술을 왜 일찍부터 조금씩 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의 특징 때문에 이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했던 걸 또 못 가르쳐요.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또 휴강이에요. 내신 준비 때문에. 그러면 6월까지 해봐야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다가 중간고사 때 2번 휴강하고 기말고사 때 2번 휴강하고 이러면 그렇게 횟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해진 커리큘럼만 소화하기에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수상하, 수원, 수투, 선택, 미적까지 다 6월 안에 새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논술에 맞게. 자,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여기도. 그래서 2시간은 시험을 보고 2시간은 강의를 합니다. 자, 2시간 시험을 볼 때 당연히 저희 아까 말한 5명의 강사가 나가는 모든 곳에, 그러니까 러셀의 모든 지점은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러셀의 모든 지점,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나가는 학원들이 뭐 이강 계열 학원이거나 강남대성이나 두각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이 통계를 내서 성적표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매주 한 번씩 보고 수능 전까지 많이 가면 한 15번까지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보면 대충 얘가 논술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대략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원서가 보통 9월 중순에 쓰거든요. 그때 원서 쓸 때 상담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원서에 대한 코멘트도 해줍니다. 어디 정도 써봐라. 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기하고 선택 확통은 주로 여름 이후에 특강 형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별 파이널은 그냥 그 때마다 학교의 그 시험 일정에 맞춰서 하고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수업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봉투 모의고사를 보긴 합니다. 이것도 역시 수업 모든 지점에서 똑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역시 통계 내서 돌려드리고요. 그럼 일상적으로는 숙제를 내요. 과제를 내가지고 과제는 제가 학 강사가 첨삭해서 돌려줍니다. 근데 이것도 통계를 내긴 하는데 이거는 입시 자료로 활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애가 집에 가서 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을 재서 푸는지 뭐 풀이를 보고 뺏겼는지 이런 거 저희가 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만 최소한 복습이라도 해라. 일주일에 딱 하루만 공부하자. 그래서 과제를 내긴 냅니다. 그래서 이 1월부터 보면 이때부터 과제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그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꾸준히 하는 애들이 잘 돼요. 예, 그래서 많이 하지 않아도 조금씩 꾸준히 하자는 게 이제 저희들의 커리큘럼의 전체적인 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마지막으로 관리 프로그램 얘기 드리면 당연히 메가스터디 인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면 뭐 질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강을 듣는 학생들이 요새는 또 밴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뭐 코로나나 감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럼 다 영상으로 출석 처리도 되고, 그 다음에 복습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카페는 꼭 가입하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한테도 다 공개돼 있거든요. 수리 논술 관련돼서 저희 연구소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제 자료 제공하려고 만든 카페예요. 가시면 뭐 대학별 입시 요강이라든지 학교별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PDF로 편집돼서 올라가 있고, 수리 논술 단일 카페로는 아마 국내 최대 규모일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약간 카페 지금 회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하여튼 수리 논술과 관련해서는 정보 제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일단 가입하시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내용이에요. 이제 들으니까 좀 조금 그래도 낫죠. 그러니까 수리 논술은 그냥 막연히 도박하듯이 시험 보러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알고 가자. 그리고 알고 대비하고 그냥 운에 맡기지 말자. 제발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말자. 쓸데없이 낙관적인 애들이 있어요. 아, 6장이나 쓰는데 어딘가 되겠지. 또 쓸데없이 비관적인 애들이 있어. 경쟁률이 저렇게 높은데. 쓸데없이 낙관적인 애들과 쓸데없이 비관적인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너무 낙관적인 애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너무 비관적인 애들은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알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미리 알고 필요한 만큼만 이기적으로 딱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도만 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포스텍도 논술 있어요? 포항공대 저기 아까 저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아까 저기에 모든 대학을 다 써놓은 거예요. 논술 전형 발표한. 물론 애매한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논술을 안 본다고 그러는데 무슨 면접에 보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수학 문제를 내. 네, 그런 양아치 같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도 준비할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여기서 준비 못해. 그건 준비 못하고. 그것만 준비하는 학원들이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닥쳐서. 그것만 타겟팅을 해가지고. 네. 선택 기하다 이 활동을 예.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정말 안 들었어도 이때 듣는 2달이면 돼요. 돼요? 예. 2달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거 안 해 또. 그걸 안 해. 내가 교과서를 읽고 나서 교과서를 일단 다 한번 봐라.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고 나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자습용 자료도 줍니다. 이것만 최소한 풀고 가자. 그러니까 하는 애가 있고 또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사실 이 대한민국 입시 시장이라는 게 이게 디테일하기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소비자가 요구를 하면 다 있어요. 다 있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 비현실적인 애들이 좀 있고 그런 거지. 없어서 못하진 않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의치 약한 수를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 그냥 이 친구들은 정신이나 논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정시 위주로 전략을 짜는데 2, 3, 4등급 이게 애매하게 상위권이야. 뭔가 좀 불안도 하고 여기에 올인했다가는 뭔가 약간 원하는 데가 못 갈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이 병행해서 주면 딱 좋다는 거예요. 과학도 논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학원에서 다 해요. 근데 일상반은 없어요. 과학 논술 시장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여름방학 정도 되면 생겨요. 여름방학 정도 되면. 그것도 왜냐면 그냥 몇 달만 딱 하라는 거지. 왜냐면 보는 학교가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표정들을 보니까 좀 그래 좀 덜 답답하시죠? 이제 논술이 이런 시험이구나. 좀 알고 가서 자녀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너는 논술을 뭐 조금이라도 투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고,
반수나 재수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 케이스가 시간이 없으니까 수능을 다 잘하긴 어려우니까 던져버리고 그냥 수능에 논술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논술에 올인하라고 권유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능에 올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병행하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자기 확신이 강한 애들이 있어. 아까 서강대 수학과 간애처럼 근데 나는 어차피 반수할 거고 이게 학교 다니면서 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논술만 그냥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올인 이런 건 내 인정. 근데 그런 자기 확신이 없으면 뭔가에 올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탕 투과목도 논술로 예 들어가요. 과학 보는 학교는 다 2까지 들어가요. 근데 말했지만 거의 보는 학교가 없어요. 예.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은 뭔가 수능 예 전략이 좀 다르습니다. 수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월 초쯤에 보는 데가 있죠. 연세대, 시립대, 그 다음에 성신여대, 홍익대 이렇게 4군데가 10월 초쯤에 보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수능도 마음이 되게 조급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붙으면 좋고 아니면 말자 이런 마음이어야지 막 거기에 뭐 모든 걸 건다 이런 느낌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예. 또 이제 일단 카페는 가입하시고요. 그 평소에 뭐 질의응답 같은 거 카페에다 해주시면 답을 또 다 드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도 한번 쭉 좀 보세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학생들이 뭐 합격 수기 같은 것도 올리거든요. 보시면 어떤 느낌의 애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은지 이런 거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